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지민씨 또 이렇게 촬영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뭐 가볍게 근황 토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촬영 이틀 전에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군대 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예비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4월쯤에 이제 독립참모를 참여를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7월쯤으로 이제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촬영일이 7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거 보면은 이건 아무래도 국가가 준한 씨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좋을지도는 장난이고요. 뭐 연락이 오겠죠.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락이 오시면 잘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나름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예비군이. 저한테는 뭐 연락으로 하루 종일 재미없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셨으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또 언제 그랬다고 참. 준한 씨 예비군 갈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망원동에 있는 서점에 다녀왔죠? 네, 자연스럽게 서점 소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후북스라는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이후진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점인데요. 망원점과 제주점 이렇게 두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책을 구매할 때 보니까 이 도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서점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네, 식빵이랑 책 모양을 따서 만드셨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책을 빵처럼 자주자주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책을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눈도 달아주셨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스탬프를 제 종이에 왕창 찍어 왔는데 이런 그 서점만의 캐릭터,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이제 맛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맥락을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후북스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고른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준한 씨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진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고르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저희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이게 제목이랑 표지에서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일기 형식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책들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 사람, 죽은 사람, 남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짧은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줄거리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각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의 흐름은 좀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경찰관이 이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쓴 일기 글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먼저 하나 말해볼게요. 네. 저는 친절한 유서라는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아들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발견한 건 4장짜리의 아주 친절한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엄마를 위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는 법부터 인터넷 뱅킹을 하는 법, 자신이 어떤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신이 없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점점 방 안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사후 정리 매뉴얼 같은 이 유서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더 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유서는 보통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힘들다 이런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없을 때 해야 할 일을 어머니께 친절하게 알려준 유서라. 이게 그 고인이 어떤 분일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마음이 더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절한 사람에게 사회가 너무 차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심함을 외향적으로 고쳐야만 한다고 몰아가는 사회에서 그분은 이리저리 치이며 많이 힘들었던 건 아닌지라는 표현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 뭐 직장이나 학교나 약간 군대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에게 좀 일부러 막 대하는 하대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내향적인 분들이 거절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약간 거절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걸 알고 일부러 그분들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기거나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MBTI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민 씨가 말해준 것처럼 뭔가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정적으로 저 사람은 E니까 뭐 외향적이겠지, I니까 내향적이겠지 이런 걸 좀 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거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T니까 지금 여기서 좀 막 말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나는 지금 I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도 좀 가두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준환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MBTI나 그런 성격에 너무 약간 매몰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MBTI가 저희가 스몰 토크 할 때는 정말 재미있고 좋은 맞아요. 주제이긴 한데 약간 거기에 너무 갇혀버리는 친구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약간 MBTI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는 나는 T니까 내가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왜 못했지? 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위로해 줄지 뭐 해결책을 제시해 줄까?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T니까 맞아요. 나는 F니까 나는 E니까 난 I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거기서 MBTI라는 약간 좀 방어막? 그냥 핑계를 대고 끝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격에는 다 장단이 있고 좀 생각해 볼 점도 많은데 MBTI나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거기서 딱 생각 없이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사실 MBTI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뭔가 이 성격을 16가지인가요?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자 스몰톡으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좀 어떤 성향인지 알아보는 데는 되게 좀 매력적이고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뭐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에 갇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향적인 분들이나 외향적인 분들이나 그러니까 내향적인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외향적인 그런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외향적인 분들도 마음 한편에는 뭐 소심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자신 성격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심하니까 외향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무리 둘 다 제이여도 그 제이력이 좀 더 강한 사람이면은 좀 더 막 계획 더 열심히 짜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좀 MBTI 맹신자 같은 어쨌든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좀 소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준하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성격에 단점이 있다고 해도 장점이 있다고 해도 너무 거기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잘 돌아보고 뭐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2장의 친절한 유서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다음은 준한 씨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3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들이라는 파편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경찰관의 일상적인 힘듦이랄까요? 좀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알몸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줬더니 다음날 자기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라면서 경찰관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뭐 경찰서가 공차 카페인 줄 알고 찾아와서 당당하게 커피 한 잔 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다음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사람은 뒤돌아서 경찰의 무능함을 욕하면서도 이 일은 곧 잊어버릴 테지만 나는 두고두고 이 일을 곱씹으며 여러 번 상처를 입겠지. 이제 악성 민원인들은 각자 한 번씩만 욕하는 거겠지만 이 경찰관 분들은 하루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이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 데미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거를 인터넷 뭐 썰로 듣거나 그냥 진짜 와 그런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경찰관이 쓴 책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악성 민원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요? 진짜. 쉽지는 정말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인류애가 떨어지다 못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모순적인 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을 혐오하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그런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도 다른 에피소드에서 살짝 언급하기도 하셨었고, 그러면은 약간 인간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성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혐오하면서도 인간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하지만 필요한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지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겠지만 그럼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약간 인류애가 떨어지는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그 후엔 인간이 필요해지니까 이런 이중적인 상황 때문에 약간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아. 그리고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너 이중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살짝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어가 굳어져서 그렇지 이중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막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전 사실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받아들이면 은근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굳이 뭐 이해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서도 그들을 이해해보자면은 또 그들을 강제로 막 배척하고 지민 씨가 말한 것처럼 다 뭐 내쫓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들도 어쨌든 품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조금 더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런 악성 민원 앞에서 말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우리 사회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고 사회만 따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뭐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악성 민원인을 대할 수 있지 않나. 그냥 그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화가 덜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다양성 이런 얘기도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상대적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좀 품어야 되고 끌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펙, 좀 존중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준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저는 리스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준한 씨가 저를 리스펙해 주면 저는 그 리스펙에 대한 리스펙을 하고, 준한 씨가 리스펙에 대한 리스펙을 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순환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경찰관 분들이 악성 민원인을 어쨌든 존중의 태도로 계속 대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존중의 태도가 한번 갔는데 악성 민원인들이 경찰관 분들에게 존중의 태도를 다시 보여주면 서로 그러니까 존중이 오가는 그런 좋은 순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은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악순환이라기보다는 계속 한쪽에서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존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존중을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해해보자면 그 환경 자체가 또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찰관 분들의 한번 좀 꾹 참고 하는 존중이 그들에게 좀 존중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다시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정말 경찰관 분들뿐만 아니라 이 악성 민원인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다른 공무원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들 좀 더 가져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환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2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피소드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장에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저녁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을 했더니 그 사람이 행패를 부렸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그들 앞에서 작가님은 죄는 무엇이고 형벌은 뭔지, 생명에도 여러 기준을 들이밀며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혹은 너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야를 나눌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떤 태도를 임해야 하며 어떤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이 에피소드에서 말을 하고 있죠. 저희가 생각할 때 경찰이라는 조직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법치주의적으로 법대로 이렇게 딱딱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이라는 조직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 개개인이 매번 그렇게 법대로 딱딱딱 날카롭게 행동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경찰관도 화가 나고 슬프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응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있어서 더 열심히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뭔가 일리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에도 나오지만 이 경찰관분들이 권총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쏘지 못하고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막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형벌인지, 죽어 마땅한 사람이 과연 있는 걸까요? 죄와 형벌, 이게 때로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무거운 형벌을 받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벼운 벌을 받고 막 이런 억울한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왜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받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제대로 판결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는 미디어에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을 기사로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민 씨 말대로 몇몇 사건들은 실제로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법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허점이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법의 허점을 보면은 저희는 좀 극형을 무거운 형벌을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흉악한 범죄자가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 때 저희는 그 범죄자가 사형을 받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욱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약간 단편 영화 에피소드 같은 거였는데, 그 세계관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훼손할지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에피소드에서는 처음에는 팔, 다리, 눈, 코, 귀 이런 식으로 범죄자의 신체 일부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형벌을 약간 시행을 하는데, 그럼 그 범죄자가 이제 뭐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범죄를 일으키면 저처럼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는 막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였는데, 막상 그 에피소드를 보니까 과연 그런 극형이 시행된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저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준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도 막 엄청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사로 접하면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럴까, 화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뭔가 들으니까 좀 되게 공포스러운 사회가 조성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고 실제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효과를 정확하게 상상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극형은 현실에서 힘들겠지만 저희가 그런 상상을 자꾸 하게 된 이유는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지 않을 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법치 국가에서 사람들이 법을 못 믿기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합당한 처벌들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또 이런 형벌에 대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3장의 경찰 로또라는 에피소드입니다.
혹시 경찰 로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처음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봤죠. 네,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경찰 로또라는 것은 경찰에게 트집을 잡아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경찰관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단숨에 쥘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술에 취한 주치자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달려들어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밀쳤고 넘어진 피의자가 독직 폭행 상해로 경찰관을 고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되어서 해당 순경에게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선고유예보다 높은 형을 받는다면 공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은 거죠. 합의를 못해서 선고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으니까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겁니다. 결국 그 경찰관은 하루아침에 형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고 난동을 피우다가 그걸 경찰관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합의금으로 거의 1억 원이 다 되는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도 참 이게 어이가 없고 그게 또 인정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나니까 제가 앞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이중성이 어쩌고 결국 우리 사회가 끌고 가야 되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든 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회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 사회에서 배척하고 그냥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법과 경찰관에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통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약하면은 그 지팡이를 짚는 사람이 오히려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경찰관이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더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찰관이 법을 집행해서 저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책에도 나오잖아요. 현장의 영웅을 원한다면 영웅이 마음 편히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돼. 이 상황에서 좀 떠오르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다 보면은 결국 저는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본 시민들은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덜 가지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서로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아주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분들을 보호할 법적인 보호 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빠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막 DP나 최근에 뭐 소방관이나 이런 영화들처럼 이슈가 돼야 좀 고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좀 관심을 조금만 덜 가지면 되게 미비하게 좀 되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사회가 좀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긴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뭐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악순환은 그 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고리를 끊어야 될지 명확히 보이잖아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법적으로 잘 보호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시민들은 신뢰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딱 그 고리가 명확한 상황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맞죠. 근데 물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 또 비용적인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담이 될 거고요. 이 뭐 정책이나 뭐 법을 바꾸는 부분에서 좀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되게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씩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총 4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책은 작가님의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순찰차를 보면서 혹은 문득 마주치게 되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한 번쯤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계속 쏟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목소리는 이어져야 하고 연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무관심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힘을 보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힘이 아주 커다란 힘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민 씨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진짜 경찰관의 힘듦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기 형식이다 보니까 작가님의 감정이 더 잘 드러나서 좀 책이 리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정이 너무 솔직하게 드러나고 듣기만 해도 불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뜻깊은 책이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좀 좋은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감정에 같이 녹아들다 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도 이런 투정에 가까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이 책의 분위기를 좀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찬 멋있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에게는 이 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힘듦에 공감하고 특히 자신이 경찰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책의 박지민, 차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